자, 책은 121페이지로 가세요. 4절에 보시면 대출의 상환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해마다 묻는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융자를 이용했으면 원금 이자를 상환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저당 대출의 상환 방법을 공부합니다. 크게 이제 공부를 할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원금 균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표현 한번 들어봤어요? 화폐 시간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 의해서 매개 이 균등, 자, 원리금이 뭐하다? 균등하다. 그럼 균등한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한다. 이렇게 들어봤던 기억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거니까 한 장을 넘겨서 일단 한 장을 넘기시면 122페이지 상단부에 뭐 이상한 표가 하나 있죠? 그 상환 적용표라고 됩니다. 상환 적용표에 보시면 진한 글씨로 조건이 나와 있어요. 표 바로 위에 대출 금액이 얼마 돼 있어요? 1억 원. 대출 이자율은 10% 돼 있죠. 당연히 고정금리고 만기 몇 년 돼 있어요? 20년. 이럴 때 저당 상수값이 나와 있죠. 그 이제 기억이 없을 건데요. 자, 써볼게요. 제가 그냥 1-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상승분의 R. 아직 뭐 외우는 건 아니고 이 수식을 저당 상수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0.1 마이너스 20승 이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에 0.11746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값을 줘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융자 금액 1억 했잖아요. 그럼 1억 곱하기 저당 상수 0.11746 했으니까 매기의 균등한 원금 얼마다? 1174만 6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조로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원리금 균등 상환에 의한 매년의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 하더라? 저당 상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표를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원리금부터 정리합니다. 1년 차의 원리금 1174만 6천 원. 2년 차도 얼마예요? 똑같아요. 균등 똑같아요. 1174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상환기간 20년까지 요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똑같이 1174만 6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기 갚을 원리금이 같다고 해서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뭐라 하냐면 이 금액의 일부는 이자, 일부는 뭐란 얘기죠? 원금 상환분이라는 거. 이제 그걸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자부터 구합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남아있는 금액을 잔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잔금, 저당 잔금 곱하기 이자율 하면 매기의 이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회차는 전혀 원금이 상환이 못 되었죠. 그럼 잔금 얼마고요? 1억. 이자율은 10% 0.1 했으니 이자가 얼마 됐어요? 1,000만 원 됐습니다. 이자가 1,000만 원을 구했고 그럼 다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원리금이라 그랬잖아요. 이 중에 1,000만 원이 뭐다? 이자. 그럼 빼면 됩니다. 공제하면 나머지 174만 6천 원이 1년 차에 무엇이다? 원금 상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매기의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하고 저당 상수에 했고 그 다음에 뭐 구한다고요? 이자.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 했으면 이자가 1,000만 원 됐죠. 공제한 게 뭐다? 1년 차에 원금 상환분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요. 금융기관이 머리를 써서요. 융자 받은 금액이 얼마인데? 1억이고 그럼 20년 동안 받을 이자를 미리 계산을 해서요. 나누기 20년 한 겁니다. 나누기 20년. 받을 이자를 미리 계산한 거예요. 미리 계산해서 나누기 20 한 게 원리금 균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여기까지 물어봤던 건 17회 문제고 그럼 1년 말에 우리는 잔금도 할 수 있죠. 용어 정의했는데요. 융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1억 원 중에 요거 갚았죠. 고작 요거 갚았어요. 그럼 잔금은 9,825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럼 1년 차에 잔금을 구했던 이유는 2년 차에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이자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잔금 곱하기 역시 이자를 0.1 하면 이자가 982만 5,400원이 됩니다. 자, 그대로 또 원리금에서 이자를 공제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 192만 0,600원이 2년 차의 원금 상환분입니다. 믿음이 안 가면 계산기 한번 눌러보면 됩니다. 공부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계산 문제도 풀고, 이게 문제 묻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계산 문제, 지문, 그림도 막 물어본다는 얘기. 읽어볼게요. 자, 원리금은 뭐하고 균등하다 그랬잖아요. 원리금은 균등한,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자와 원금의 구성 비율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뭐가 많아요? 이자. 그럼 후기로 갈수록 이자는 점차 감소하죠.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 읽어볼게요. 원금이 상환되고 잔금이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이자는 뭐하더라? 감소한다. 초기에 원금 상환분은 적었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점차 증가하더라 얘기입니다. 이걸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조로 알아야 남는 겁니다. 원리금은 균등 일정한데 이자 원금의 구성 비율이 변해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횡축을 상환 기간이라고 쓰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원리금은 일정하죠. 요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174만 6천 원. 똑같잖아요. 그럼 초기에 뭐가 많았어요? 이 중에 이자.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죠. 제가 커브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잔금이 규칙적으로 줄어듭니까? 원금 상환액이 불규칙하죠. 그럼 잔고도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잔고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불규칙한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금 상환분은 초기에는 적었잖아요. 초기에 적었죠. 원금 상환분은 점차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물어본 적 있으면 다시 합쳐볼게요. 원리금은 뭐하고 일정하고 초기에 이자가 많았습니다만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원금 상환분은 초기에 적었죠. 원금 상환분은 점차 증가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린 이유는 크로스 되고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융자기간에 3분의 2 지점 가야만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만 원금이 균등한 상환 방식이면, 예를 들어서요. 자, 융자기간이 36개월이라고 합시다. 그럼 절반이면 18개월이죠. 18개월이 지나도 원금의 2분의 1이 상환이 아니 되었다고 하면 10중 8구 무슨 방식이라는 얘기? 이 방식 원리금 균등이다. 그래서 대출기간이 한 3분의 1을 했으니까 13년, 14년가의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는 거냐면 봅시다. 이제 차입자가 일단 이해하기가 쉽죠.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차입자는 동일한 금액만은 상환하면 되죠. 소득이 일정하다면 이 방식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중에 원금 상환분이 너무 적죠. 원금이 빨리빨리 상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잔고도 잘 줄어들지 않는다. 그럼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 대다수 이제 이 방식을 권유를 해요.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 방식이 좋다라고. 왜 말하고 하는 겁니까? 그냥 생각 없이 동일한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많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10%이긴 합니다만 요 곱하기 20개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꺼내가지고 휴대폰 꺼내보세요.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1174만 6천 원 곱하기 20년 한번 해보세요. 어마무시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곱하기 20년. 예. 2억이 넘어가 버리죠. 원금이 얼마인데요? 1억인데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융자를 오래 걸고 가시면 은행만 배부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가나 물론 10%라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5%이더라도 만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눌러보시라는 얘기는 믿지 마시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이 방식이 소득이 일정해서 보편화된 방식이긴 합니다만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많다라는 단점이 분명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물을 때는 차입자의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리금 균등이었습니다. 표를부터 확인할게요. 자, 표 위에 가시면 2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구하는 과정이 돼 있죠. 수식을 지금 외우는 게 아닌데 기억 볼게요. 2번의 기억. 원리금부터 구해야 됩니다.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써보세요. 1억. 기억에 1억 곱하기 저당 상수 0.11746. 그랬더니 원리금이 얼마 나오고요? 1174만 6천 원. 그럼 두 번째 구하는 건 뭐 하셔야 돼요? 이자 구해야 돼요. 1회차 잔금은 얼마? 1억 곱하기 이자율 0.1. 그래서 니은의 이자가 얼마? 1,000만 원. 그럼 복잡할 거 없어. 이제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원금 상환분이다. 다시 그럼 디귿 원금 상환분 원리금은 얼마? 1174만 6천 원 써야 됩니다. 써보세요. 원리금에 1174만 6천 원이고 이자가 얼마였어요? 1년차 이자가 1,000만 원. 1,000만 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174만 6천 원이 1년차의 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를 묻기 때문에 그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표 보겠습니다. 그 표를 상환조견표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물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환조견표란 매기의 원리금, 이자, 원금, 잔금 비율을 일정한 표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표 볼게요. 자, 원리금은 종으로 보세요. 원리금은 같지요. 이렇게 원리금은 뭐하다? 균등 일정한데 그럼 이자가 초기에 많았죠. 이자는 점차 뭐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원금 상환분은 초기에 적긴 했죠. 원금 상환은 점차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표?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게 숙달이 될 때까지 한 4월 달까지는 이것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5월 달에 넘어가면 이걸 전부 다 바꿔요. 이 조건을 전부 다 바꿔서 빈칸을 채우세요라고 합니다. 제가 빈칸을 못 채우면 집에를 안 보내요. 이제 이게 문제는 구조를 모르면 헷갈린다고 합니다. 구조를 모르면 엉뚱한 것만 외워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그림도 정리가 되고 지문도 정리되는 거니까 필수로 꼭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상단부에 그림 있죠. 그림 한번 볼게요. 우측에 가시면 우측에 가면 원리금 균등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변화되는데 횡축은 상환 기간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맨 앞에 원리금이 1,173천 원 돼 있죠. 그게 뭐하다? 20년 동안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액의 비율이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자부터 볼게요. 이자 초기에 많았죠. 이자는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자 지급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한다고 합니다. 감소하니까. 그럼 원금 상환분은 초기에 적었죠. 원금 상환은 점차 늘어나고 있죠. 양의 값을 가른다고 하고 두 개 만나는 점에 선 그어져 있죠. 크로스가 되는 점이 약 13년 산 사이죠. 이 뭡니까? 기간에 3분의 2 지점 가야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된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에 3분의 2 지점 가야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되는 구조다. 자, 그럼 이제 지문 확인할게요. 한 장 앞으로 가세요. 한 장 앞에 가서 121페이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괄호 안에 영문은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개의치 마시고요. 자, 대출 총 기간에 걸쳐서 매월 원금을 분할 상환해 나가면서 만기까지의 총 이자 금액을 뭐라고 돼 있죠? 미리 뭐해서 계산해서 원금 총액에 이자 총액을 더하고 이것을 무엇으로? 기간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미리 받을 이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서 나누기 2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뭐라고 한다? 원리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고, 그럼 내려가서요. 네 번째 줄 끝에 초기에는 찾았습니까? 네 번째 줄 끝에 초기에는 원금 상환분이 적지요. 대신 뭐는 많고 이자는 많고 밑으로 가고요. 자, 후기에는 이자 지급액은 점차 적어지죠. 원금 상환분은 많아지는 방식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동그라미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이 뭐하다? 균등 일정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구하는 과정 보셨고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다시 확인하면 4번에 매기의 원리금은 뭐하지만
일정하지만 원리금에서 시험에 물어봤어요. 원금과 이자의 구성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뭐하고 있다? 달라지더라. 즉 상환 초기에는 이자 지급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원금이 상환되고 잔금이 감소되므로 후기로 갈수록 이자 지급분 점차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자 지급 복수는 음의 기울기를 가는다고 쓴 겁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 줄 원금 상환 곡수는 어떤 모습이다? 양의 기울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금 상환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이렇게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비대칭적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환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도 원금의 절반이 상환되지 않죠. 3분의 2 지점 지나야만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되는 모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리금 규모도 봤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여러분이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서 지금 뭘 느끼는 거냐면 투자론과 금융론이 왔다 갔다 해. 내용 자체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원금 균등이 아니고 무슨 방법이에요? 원리금 균등에 따른 외기의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에서 저당 상수에서 구하고 그 중에 일부는 뭐고 그 중에 일부는 뭔데? 원금인데 이자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잔금 곱하기 이자를 먼저 구하고 공제한 금액이 무엇이다? 원금 상환분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에 다시 갈게요. 상단부 표에 가시면 표기하겠습니다. 회색 박스에 원리금이 있죠. 마이너스 하세요. 원리금에서 뭘 빼면 이자를 빼면 결과물이 뭐다? 원금 상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원금 상환분이 되고 그럼 1년 차에 잔금이 9,825원이죠. 거기다 곱하기 0.1 해보세요. 곱하기 0.1. 0.1 하신 이유는 이자. 그러니까 2년 차 이자가 얼마? 982만 5,400원. 그러니까 다시 2년 차 원리금에서 그만큼 이자를 공제한 것이 192만 0,600원 원금 상환분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23페이지로 갈게요. 나머지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괄호 2번 갑니다. 하단부에 이제 뭐가 나와요?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표현이 다르네요. 자, 이번에는 매기의 원금이 뭐하다? 균등한 상환 방식입니다. 얘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가리 융자 받은 금액이 1,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200만 원이고 융자 기간, 상환 기간이 12개월이면 나누기 12 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씩 갚으면 돼요? 100만 원씩. 그러니까 융자금 나누기 뭐 하면 상환 기간 하면 균등한 원금을 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죠? 원금이 균등하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균등한 원금은 융자금 나누기 상환 기간 할 수 있다. 사실은 있잖아요. 이건 그 금융 계산기 들으면 다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시험에 구조를 알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작업을 해서 예산 문제를 앞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융자 조건은 같습니다. 융자금 1억 할게요. 1억 나누기 상환기간 몇 년? 20년. 그럼 균등한 원금 얼마다? 500만 원 됐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원금부터 정리할게요. 원금을 구했으니까요. 1년 차에 원금 얼마? 500만 원. 2년 차 얼마? 균등 안 변해. 500. 그러면 20년까지 계속 원금은 얼마? 500만 원. 그럼 500만 원 20개 하면 1억 되잖아요. 뭐 또 내야 돼 또? 이자. 예, 눈치 금방 빨라요. 자, 이자는 했어요 이미. 잔금 곱하기 뭐 하면 된다? 똑같습니다. 그럼 1억 곱하기 0.1. 이자 얼마? 1,000만 원. 더 할 것도 없어요 이제. 2개 더 할게요. 2개 더하면 원리금입니다. 더하면 원리금이라 그랬죠? 자, 원리금 얼마? 1,500만 원. 다 끝나가네. 그럼 1년 말에 우리는 잔금도 할 수 있죠. 1억 원 중에 얼마 갚았어요? 원금 500 갚았어요. 그럼 잔금이 9,500만 원이다. 이걸 구하신 이유는 2년 차 이자 알기 위해서 곱하기 0.1 이자 950만 원이죠. 더하세요. 원리금 1,450만 원. 작년에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융자액 2억, 이자율 5%. 이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계산 문제를 잘 안 물어봤는데요. 15회 추가 때 물어봤고 계산 문제, 17회 계산 문제인데 안 나오던 게 26회 때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 시험 이거 불을 보도 뻔한 일이에요. 안 봐도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조를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뻔한 문제를 나왔는데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습하면 된다. 그러니까 잔금 곱하기 뭐 하면 이자율 하면 이자를 알 수가 있고 더하면 뭘 구한다? 원리금.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합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2년차.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고 있냐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도 반복해서 하시면 1분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게 바른 거고요. 정리해 볼게요. 자, 매기의 원금은 뭐하고? 균등하고 원금은 균등하고. 이자 초기에 많았죠. 이자는 점차 뭐하더라? 이러고 볼게요.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 원금이 상환되고 잔금이 감소함을. 이자가 동일하거나 늘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요 놈은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자가 점차 줄어드니 전체 원리금도 후기로 갈수록 점차 뭐하더라?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편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금 볼게요. 또 그림 보겠습니다. 원금은 일정하다 그랬죠. 여기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500만 원. 그럼 초기 이자 많죠? 이자 얼마씩 줄어들어요? 50만 원씩. 그러니까 1000만 원, 950, 900. 그림으로 그리면 규칙적으로 이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한 이유는 잔고의 모습도 같다. 잔고는 얼마씩? 500만 원씩. 일정하게 잔고가 감소함으로 이자도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림이 보이는데 이제 이 이자와 잔금의 변화의 모습은 같습니다. 여기 볼게요. 잔고와 이자의 모습은 같죠. 그림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남겨놓는 거니까 이자와 잔고의 모습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그럼 원리금도 초기 얼마였는데 1,500 얼마씩 감소해요? 50만 원씩 규칙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그림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정리한 겁니다. 읽을게요. 원금은 뭐하고? 균등하고 이자는 감소한 전체 원리금도 뭐하더라?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혼합이 보이면 되는 융자기간의 절반 2분의 1 지나면 10년 지나면 얼마 갚았어요? 원금? 5천만 원. 남은 것도 얼마? 5천만 원. 그러면 결국 융자기간 절반이면 절반 갚아지죠. 질문이 하나가 나오네. 중도 상환 시에 미리 갚을 때 미상환 잔액이 적게 남아있는 방식. 많이 갚은 것 원금 균등. 또 한참을 더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중도 상환을 할 때 미상환 잔액이 적게 남은 거 물어봤으니까 많이 상환된 건 뭐다? 원금.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적은 것은 원금 균등. 그죠? 그러니까 이 비교해서 묻는 거예요. 이제 자, 비교해서 봅시다. 차입자가 다른 조건은 모두 같다고 하고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이 적은 방식. 상환 부담이라는 얘기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1,174만 6천 원. 여기는 얼마예요? 1,500.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요걸로 하시라 그래. 뭐였대? 초기 부담이 적고 똑같은 금액 내시면 됩니다. 이면에는 원금이 빨리빨리 상환이 안 되니 전체 기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대다수. 그래서요. 은행 가서 이제 이것을 물어보시면 이 상품이 없다고 해버립니다. 대부분 다. 은행이 먹고 살아야 될 거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잠깐 좀 나왔어. 잠깐. 상황이 안 좋을 때 원금을 좀 빨리 회수해서 안전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상품이 잠깐 나왔다가 대다수 영업 방침을 잘 안 내놓습니다. 대다수 이제 뭐다? 원리금.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걸 고려하라는 얘기잖아요. 초기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무슨 방식이? 원리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아빠는 은행 직원인데 왜 저런 말 하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행 직원 욕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공부에 도움되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여긴 초기 상환 부담이 적죠. 그렇습니다.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원리금 균등. 전체 기간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원금 균등이 적합하더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빠른 것. 원금 회수. 얘는 500 회수했죠. 여기는 174만 6천 원. 원금 회수가 빠른 것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렇습니까? 표현 바꿔볼게요. 대출기관이 초기에 원금 회수 위험이 큰 것, 빨리 회수가 안 되는 것, 원리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그게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하셔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이걸 어설프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한 구조를 이해를 해버리면 공부를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구조로만 이해. 그래서 계산 문제 정도만 해결하시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4월 달까지는 반복해서 꼭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 뭐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됩니다. 확인할게요. 자, 괄호 2번에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었죠. 그럼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줄어든 잔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는 당연히 초기에 많죠? 그럼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상환되고 잔액도 감소해서 이자도 점차 줄어드는 특징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구하는 과정 써보겠습니다. 기억. 균등한 원금 어떻게 구합니까? 융자금 나누기 상환기간 쓸게요. 1억 나누기 20년. 그러니까 균등한 원금 얼마 됐고요? 500만 원 됐습니다. 그거 먼저 구하신 거고 당연히 두 번째는 뭐 구한다? 이자 구한다. 첫 해 잔금은 얼마? 1억 곱하기 이자율 0.1 이자 얼마? 1000만 원. 다 했습니다. 이제 기억과 니은 더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원리금이에요. 자, 그래서 디귿에 균등한 원금 얼마 써야 되고 500만 원. 1년차 이자가 얼마? 1000만 원. 따라서 원리금은 1500 된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봤더니 표를 확인해 볼게요. 자, 같은 조건에서 총으로 보겠습니다. 매기의 원금은 500만 원 일정하죠. 균등 일정하고 이자가 초기에 많았죠. 이자가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원리금도 초기에 많았죠.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죠. 잔금 보세요. 잔금도 일정씩 감소하고 있죠. 같이 그래서 그 구조를 알면 그림도 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갈게요. 3번의 세 번째 줄 끝에 정리하면 원금 상환부는 일정하고 이자 지급부는 뭐하므로 전체 원리금도 점차 뭐하더라? 감소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체감식 상환이라고 씁니다. 이 봅시다. 전체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뭐라고 쓴다? 체감식. 체감이 뭐예요? 점점 상환액이 뭐하고 있다? 감소하더라는 표현입니다. 얘는 뭐라고 하는 거죠? 원리금이 뭐하고? 일정하고. 얘는 원리금이 점차 뭐하더라?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이제 4번에 가서 죄송합니다. 3번에 다섯 번째 줄 상환해야 할 원금이 매기 균등하죠. 균등하므로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면 정확하게 원금의 2분이 감소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교 지문입니다. 4번의 기억.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편이죠. 그렇습니까? 얼마 내야 돼? 1,500 내야 돼요. 자, 다음 줄에 즉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보다 대출기관의 원금 회수가 빠르죠. 그 말을 바꿨으면 초기에 대출기관의 원금 회수 위험이 적은 편이다. 그렇습니까? 지금 자꾸 지문이 뭐냐면 유리, 분리, 크다, 작다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금융 파트에 오면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잠깐 정신 나버리면 답을 잘못 찾아. 그러니까 비교 지문이 많다는 걸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려가서요. 니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에 상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금 상환이 많죠. 그럼 잔금의 감소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전체 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되겠다. 말 됩니까? 즉 차입자가 마지막에 전체 기간 동안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뭘 선택한다? 원금 균등이 더 적합하더라. 초기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뭘 선택하고? 원리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은 참고로 보시게 되면 125페이지에
원금균등이죠. 이걸 볼게요. 횡축이 상환기간이죠. 그럼 아래쪽에 반듯한 게 보이죠. 요게 무엇이다고요? 원금상환. 원금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는 점차 뭐하고 있다. 이자 여기 이자죠. 전체 원리금도 뭐하더라? 감소하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원금은 일정하죠. 이자 동일하게 감소했잖아요. 전체 원리금도 뭐하고 있다? 감소하더라. 잔고 보세요. 잔고. 규칙적으로 줄어들죠.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제 잔고와 이자의 변화는 같다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볼게요. 이 원리금 균등 잔고가 어떤 모습이에요? 불규칙하죠. 이자도 불규칙합니다. 근데 원금 균등은 일정 금액씩 잔고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자도 일정 금액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다는 얘기. 그래서 책이 아직 이런 그림은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1월 달에 받으신 기본서에는 다 써져 있어요. 기본서에는 이 그림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이론 정리만 잘 하시면 사실은 별로 메모할 게 없죠. 필기하실 게 쓸 게 많이 있어요? 쓰지 마시라고 다 써놨어요. 쓰지 마시라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괄처럼 써놔버리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듣시니까 메모하다 놓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본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풀어 써놨어요. 여러분이 봐도 알아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그 공부 방법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노트 필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권유하지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아요. 6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로 정리해서 하는 게 책에다가 양념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상환 방법 받고 나머지 내용들을 좀 차후에 볼게요. 두 가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정리했습니다. 책 넘길게요. 126페이지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증권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증권을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유동화란 말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틀에 입출하겠습니다. 용어도 생소한 얘기니까 자산 유동화 제도를 공부합니다. 일단 용어를 풀고 가면요. 자산이 뭡니까? 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예를 들어서요. 대출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 대출채권, 카드회사가 카드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카드 대출채권, 기업들이 매출하고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혹은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형태가 있나요? 형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화라는 표현은 뒤에서 언급이 됩니다만 흘러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팔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원금이자 받을 권리를 팔아먹는 제도를 유동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명문도 써봅니다. 자, ABS라고 되어 있죠. 생활 속에 ABS가 나오긴 하죠. 자동차 브레이크 아닙니다. 이제 A는 에셋이에요. 자산이고 팩트는 직역하면 담보된 이름표입니다. 담보 혹은 기초로 시큐리티스는 유가증권입니다. 스펠링 같은 건 안 물어보는데 직역하면 유가증권입니다. 자, 다시 풀어 얘기합니다. 그럼 ABS가 뭡니까 하고 하면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자산을 담보로 기초로 발행한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에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죠. 이거 주식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ABS 해가지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 혹은 자산 담보부 증권 이렇게 표현 나오면 일단 이게 주식이 아니고 무엇이다? 제가 채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공부를 이제 왜 하는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다 나옵니다. 시험장에 ABS라고 나오고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유동화 제도는 언제부터 했냐면 1997년도에 우리 경제의 치욕적인 사건이 있죠. 뭐 학습을 한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과정인 거니까 97년에 IMF 구제금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외환위기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국내에 외환 보유액이 20억 달러밖에 안 돼가지고 달러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은 여러 가지인데 이 당시에 정부가 최근에 돌아가신 분 김영삼 대통령 YS 정부입니다. YS 정부는 경기 부양을 어떻게 했냐면 주카드가 대기업들을 기업 활동을 잘하게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요. 재벌 육성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100대 재벌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사업을 잘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다 풀어놔서 규제를 풀고 외국 자본들을 이렇게 끌어교육을 해줘요. 달러를 차입하게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100대 지금은 남이 사라져버렸는데 들어봐서 뭐 한보그룹, 대농그룹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이름이 전부 해체가 됐는데 결국은 외국에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요. 달러가 많이 들어옵니다. 빌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왔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늘어났어요. 국내에. 그럼 달러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달러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이에요. 달러 가격은 하락한다. 그럼 원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게 환율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1달러당 800원까지 내려갑니다. 800원까지. 국내에 돈이 넘친 거야. 근데 문제는 전부 빚으로 빌려왔죠. 뭘로 갚아야 돼? 빚이 빚. 뭘로 갚아야 돼? 달러로 갚아야 돼. 그럼 미국에서 금리를 갑자기 인상을 하는 바람에 6년부터 800원짜리 얼마가 올라갔냐면 기억날 거예요. 2,000원까지 갑니다. 그럼 1달러에 800원 빌려오신 분들은 원금만 2배 반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죠? 나만 아껴서 이 기업들이 다 쪽박을 차버립니다. 기억이 있죠? 그게 외환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이 YS 정부에서 그때 IMF 구제 금융을 받거나 정권이 바뀌죠. 바뀝니다. DJ 정부로 바뀌어요. 그럼 DJ 정부에서 경기 부양 카드를 써먹어야 되는데 이전 정부에서 대기업을 육성하다가 경기를 말아먹었으니까 대기업을 살리는 이 정책은 안 펼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전부 다 구조조정하게 되고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뭐 다음 네이버가 다 그때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고 소비를 진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길거리 가판대에서 신용카드를 아무나 발행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이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눈물 감은 거야. 신용도 관계없이 몇 개는 기본적으로 선량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월드컵 특수와 맞물리는 거죠. 대한민국 하면서 빨간 옷 입고 맥주 마시고 치킨 마시고 소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합니다. 자산 유동화 제도를. 그럼 이게 정부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구제 금융 조건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를 하는 법률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뒤에서 볼 건데 그래서 ABS 법률이라고 만들어지고 결국 뭐냐라고 하면 금융회사들이 너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산을 팔아먹어서 자금을 끌어와서 사업을 해라라고 하고 구제금융의 조건입니다. ABS 제도가.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외환카드나 국민카드가 있었죠. 예전에. 다 부도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다시 합병이 돼버리는데 카드 회사의 주 매출은 뭐죠? 카드 신용 매출 혹은 뭐 카드 대출 카드론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구제금융 이후에 이 법률을 만들어졌는데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끌어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격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끌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카드 회사들에게 이 유동화 제도를 활용을 하라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카드 회사에서 돈 빌리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차입자고 수요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에 가서 카드론 대출을 요청을 하면 카드 회사가 카드 대출을 하게 되고 그럼 이 카드 대출하고서 나와서 원금이자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원금이자 받을 권리를 카드 대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없는데 카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일종입니다. 그럼 자금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얘를 팔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원금이자 받을 권리를.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500만 원을 이용을 했고 대출을 B라는 사람은 300만 원을
C라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대출받다고 합시다. 자, 개별 대출 채권입니다. 카드 대출 채권을 팔아먹을 때는 개별적으로 팔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팔아요. 그럼 묶음을 우리가 영문으로 뭐라고 하나요? 되게 패키지라는 표현 쓰죠. 묶음. 패키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풀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우리 표현으로 쓰면 집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카드 대출 채권 집합물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팔 거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SPC라는 기구한테 팝니다. 밖에 나가시면 SPC 회사라고 있는데요. 그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S는 스페셜이에요. 퍼포주고 컴퍼니입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모르겠죠.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실체 회사가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명목 회사예요. 그러니까 서류상 회사인데 이게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ABS 증권,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얘 보고 뭐라고 하냐면 SPC 보고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합물이 누구한테 넘어갔죠? SPC에게. 그럼 SPC가 카드 대출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ABS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합니다. 주식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뭐 준다? 이자 준다. 자, 만기 3년에 연 10% 주면 대박이죠. 생각이 필요하십니까? 10%면 대박이에요. 그럼 누구를 꼬시냐면 연금, 기금, 공제해, 보험사를 꼬십니다. 투자하세요. 그럼 기관 투자자가 10% 준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투자하면 이 자금이 어디로 올라가요?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SPC에게. 이 자금은 누구에게? 카드회사. 그럼 카드회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와서 공격적 영업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화라고 한다. 자, 유동화라는 말은 자, 생각해 볼게요. SPC하고 기관 투자자가 없으면 카드회사가 자금을 끌어오기 제한되죠. 금융회사입니다.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주식 발행을 통해서 회사채, 카드회사니까 금융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구제 금융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 끌어오기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라?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먹어서 끌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팔아먹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동화 제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카드회사가 공격적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드가 많이 발행이 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진 사실이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카드회사 임직원이 신랑감 후보 1위 돈벼락 하늘로 맞았어요. 돈벼락 맞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려갔던 게 상환을 못하니 카드회사가 부실해지죠. LG카드도 이전차산이 부도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투자자도 피해를 보게 돼요. 이게 빚으로 경기를 부양했으나 또 빚으로 말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SPC란 것도 나오고 얘도 나온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ABS라는 증권이 발행된 주식이 아니고 뭐다? 채권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요걸 발행할 때는 누가 필요하다? SPC. 읽어볼게요. 유동화 뭐라고요? 중개기관. 중간에 끼어서요. 집합물 받아와서 뭐 발행하고 끌어온 자금을 제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걸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부동산에 접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영문 안 물어봅니다만 SPC를 특수 목적회사하고 유동화 중개기관 혹은 유동화 전문회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표현을 좀 볼게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첫 번째 줄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 보이죠? AB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집합화라고 되어 있죠. 풀링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자산의 현금으로 이용해서 증권을 상환하는 것을 유동화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만 동그라미 3번 갈게요. 3번에 가시면 네 번째 줄 1999년 이후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법률 밑줄하고요.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이 마련돼서 더욱더 보완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괄호 3번에 동그라미 3번. 유동화 전문회사가 보입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원활히 하고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분리하기 위해 받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 목적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 SPC가 보이죠? 보조단 보겠습니다. 보조단에 조금만 글씨. 유동화 전문회사 명목회사로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잠시 볼 거니까요. 따라 안 보셔도 관계없으시고. 그래서 자 일단은 ABS가 주식이 아니고 우리 뭐다? 채권이다.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종전에 DJ 정부는 대기업 못 키우니까 벤처기업 키우고 소비 활성화해서 카드 대출 유동화했습니다. 그 나중에 부메랑이 돼버렸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2003년도에 정권제도 바뀌어요. 참여정부로 바뀝니다. 그럼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부양 카드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YS 정부 때는 대기업에서 말아먹었고 DJ 정부 때는 벤처도 또 한때 법을 나왔잖아요. 벤처도 말아먹고 또 받아먹었다. 그러면 곰곰이 따져보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YS 정부부터 DJ 정부까지 10년 동안 정부가 크게 간과하고 온 게 있습니다. 건설 경기는 전혀 관심을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회사 주가가 50만 원, 100만 원 할 동안에 건설주는 300원, 400원, 700원, 1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가 건설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하에 이 ABS 제도를 부동산에 그대로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만 바뀌어요. MBS 제도라고 나옵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BS는 같죠. 팩트 시큐리티고, 자 M은 써볼게요. 그냥 써서 읽어보면 이걸 모가지라고 읽으시면 안 돼. 모기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모기지가 우리 편으로 쓰면 주택저당대출이에요. 주택저당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모기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가면 공부가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괜히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어디 접목했다? 부동산에 접목한 게 MBS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보고 갈 겁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박스 안에 용어 있죠. 그것만 보고 싫을 겁니다. 자, 주식과 채권을 써놨죠. 그게 뭔지는 모르더라도요. 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은 구분하죠. 상장기업은 뭡니까? 시장에 뭐 돼 있다?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럼 비상장기업과 차이가 있어요. 주식회사 삼성카드는 상장기업, 현대카드는 비상장기업. 그러면 상장기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요. 주식 발행을 통해서도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있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요. 매물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럼 주가를 결정하는 게 흔히 우리가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이 표현을 씁니다. 그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주식을 하실 거라면 적어줘도 회사의 재무 구조는 살펴보시는 얘기입니다. 빚이 많은 기업은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성은 뭘까요? 매출액입니다. 장사를 잘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사를 잘해도 현금이 회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죠. 영업이익입니다. 적어도 주식을 하실 거라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2, 4분기 정도는 개선되는지를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이거 안 봐요. 그냥 그림만 보고 차트 분석해가지고 해버립니다. 돈 다 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는 못 보더라도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는 보자. 영업이익 정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또 복잡하니까 일반적인 관리비 빼고 남는 게 뭐란 말입니까? 영업이익. 그건 좀 보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만 주가는 이것들이 결정한다는 얘기고 회사채 채권이라 했죠. 그건 아무나 발행 못합니다. 자, 개인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신용평가 맞죠? 똑같습니다. 그럼 채권도 신용평가를 받는데 국제신용평가사라고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S&P, 무디스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기평, 한국기업평가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리플 A, 더블 A,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트리플 B, BB 플러스. 그럼 위쪽으로 갈수록 우량채권이에요. 아래쪽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트리플 A 정도면 연 4% 이자 부담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 트리플 B 정도 되면 연 10% 이자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자예요.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물어볼게요. 뭐 하고 싶어요? 요건 됩니다. 집안 말아먹을 수 있어요. 고위험 고수익 채권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저위험 저수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가 발행자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발생할 수 있어요. 부도나면 한 푼도 못 건집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상화되면 등급이 확 뛰어요. 그럼 채권 가격이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 기업들은 신용도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4% 부담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채권 표면에 이게 이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자를 표면금리, 액면금리라고 합니다. 시험에 물은 적이 있어요. 채권 표면에 뭐라고 한다고요? 액면금리, 표면금리다.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기아차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한다고 합시다. 연 몇 프로 준다고요? 4%. 그럼 100억을 투자하면 연 4%를 3, 6, 9, 10이 나눠줍니다. 3월, 6월, 9월, 12월. 그럼 3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죠. 100억이 몇 프로씩? 1%씩. 그러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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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얼마예요? 그럼 몇 번? 12번. 그러면 이자 받아서 재운용 수익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 발행자가 디폴트만 안 하면 만기 때 가서 투자 원금을 돌려받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게 채권 개념이라는 얘기. 기본적으로 회사채는 3개월 한 이자를 줍니다. 그 복리 운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행자가 디폴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 없어야 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은 투자하면 뭐 받는데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주식에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랬죠. 채권은 뭐 받는다고요? 고정적인 이자. 채권도 역시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보고왔는데요. 자, 채권의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 한다? 할인한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뭐 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사가지고요. 3년 동안 계속 보유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팔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매입한 시점부터 금리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그러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ABS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비교할 거. 여기는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채는 신용을 발행하는데 얘는 신용이 아니고 뭐다? 자산입니다. 자산의 신용도만 좋으면 뭘 발행할 수 있다? ABS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게 활용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사채는 발행주체 신용도가 높아야 발행할 수 있는 것인데 얘는 발행주체 신용 관계없이 자산의 신용도만 있으면 충분히 ABS가 발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BS 제도를 부동산에 접목한 걸 뭐라고 한다? MBS 제도다라고 해서 잠시 후에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